추미애 당대표의 속개소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합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 제안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가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튼튼한 한미 공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이러한 남북 대화의 추진이 한미 공조의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로 한미 공조는 아무런 차질 없이 아주 긴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근거 없는 비판을 거두고 한 달여 남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틔움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 완화, 평화 정착이라는 큰 물길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새해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포천까지 번져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됩니다. 축산농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생계를 걱정하며 또다시 살처분 악몽에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정부에서 더딘 대응으로 최악의 방역 대참사를 경험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제가 드디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까지 블랙리스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업무 일지에 등장한 단어 법원 길들이기,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영화 1987의 시대에 당시 저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판사들도 시국 선언문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알게 되니 국민의식이 발전하는 동안 사법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인 법원 행정처로 청산되어야 할 사법 엘리트 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법원개혁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법부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촛불 민심과 사법 정의라는 대의를 사법부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력과 상부상조하며 면죄부를 주던 부끄러운 법원의 모습은 벗어던지고 사법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는지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양국 교육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왔던 한미, 한중 FTA 개정 및 후속 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양국 FTA 협상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된 양국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되어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상당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3일 진행된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WTO 규정을 무시한 무역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통역선을 벌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과 USTR 로버트 라이하이저 대표,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서 FTA 협상은 상호 호혜적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우리 농민이 처한 현실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며 개정 협상 이전에 우호적인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FTA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논리와 주장을 철저히 방어하며 성공적인 이익균형 달성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동시 진행되는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은 서비스 투자 부분 확장으로 양국의 경제 영역을 넓히고 상호 투자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드로 인한 교역 감소를 극복하고 또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며 양국이 함께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협상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의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간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미애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대화채널 재가동에 이어서 한미 간 이번 합의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성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힘을 보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두 정상이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든든합니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당면한 평창올림픽 성공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회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수석 대표와의 연쇄회동에 이어서 육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과의 이번 협의로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 당사국과의 접촉이 마무리가 됩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찰떡궁합이 계속 이어지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한뜻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정상화의 원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 진작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 발표에 의하면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각종 편법적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삼아 이루어지는 이 같은 행위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농후한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현장의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정부 여당은 초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조 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시적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혼란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에서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대표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 경제 선순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영업 등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노력에 기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조속히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를 걱정하는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다단계 하도급,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등 고질적 불공정 문제에 체감할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초청은 문 대통령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 평생을 싸워온 할머니들에 대해서 국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도 갖추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들과 절차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참석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합의 이후 매일 최양가처럼 답답하고 한스러웠다. 대통령께서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주어 가슴이 후련하고 고마워서 펑펑 울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법적 배상을 26년이나 외쳐왔고 꼭 싸워 해결하고 싶다고 말씀에 마음마저 먹먹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역사적 과오는 피해자들이 진심이 담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는 정의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 쉐빙 LNG선 건조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조선 산업이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다시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기관 산업으로 대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대내적으로도 영향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조선소를 선택하여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신북방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북방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와 조선산업, 북극 항로 사업 등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옥포 조선소에서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세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을 동시에 끊은 지 거의 2년 만에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됐습니다. 대통령의 거제 조선소 방문은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에 대해서 대우조선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물 건너갔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조선업계가 회생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조선업의 실업, 특히 조선업의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은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년 만에 42,100명이 줄었습니다. 해고자들 가운데 58.4%인 25,000명이 30대 이하 청년층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는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업계도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력 감축 이외에 원가 절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올 6월에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하는 등 지금이 조선업계 회생의 골든타임이라는 자세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검찰이 4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준 특수활동비를 기치료, 옷 구입, 측근 용돈, 사저 관리 등에 썼다는 것인데 특수활동을 특수쇼핑, 특수미용, 특수용돈 등으로 해석한 창조적 발상이 놀랍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반성은 하지 않고 입만 열면 개인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개인 돈 쓰듯 마음대로 쓰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따로 챙겼다는 생각조차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푼도 사적으로 챙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저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아직도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법적,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춘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불법 자금 중 15억가량이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등이 사용한 대폭폰 구입과 통신비 납부, 기치료와 주사비용,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와 용돈, 사저관리비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음이 다시 밝혀진 것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새로운 정황과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나타나니 국정농단과 집권남용의 끝은 어디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선 실세의 전횡과 부패와 부조리를 막지 못했으며 그 결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왔던 국가 혼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해에는 촛불 민심이 요구한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두가 함께 공감했고 국회에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쟁점을 거의 도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됩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권고 초안에 대하여 색깔론 공세를 펼치며 또다시 발목 잡기, 트집 잡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눈앞의 표만 계산하는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본인들이 주장한 기초자치장 정당공천제 폐지마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2014년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또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6월 개헌은 80%가 넘는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개헌 투표를 따로 실시할 경우 1227억 원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87년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정치 흑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꼼수와 구태로 개헌 약속을 무책임하게 저버릴 것이 아니라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일심동체가 되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개헌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주미애 대표님께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과 또 행정기관의 청와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소수자 보호, 또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 법원 내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설사 행정권이, 입법권이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 수단은 사법권이라는 정의를 심판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우적으로 보장을 할 법원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뒷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나치나 뭐 스탈린 독재 그런 경우만 또 북한에 그러한 독재 정권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난데없이 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PC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강제조사니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니 심지어 뒷조사만 했지 그 뒷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증거가 없는데 그게 무슨 남용이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찬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각 기관에서 벌어지는 조사는 감찰입니다. 모든 기관은 다 감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감찰권에 기해서 조사를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일종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조사 중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 내 일부 행정처 출신 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월권이니 개인들의 어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니 이러한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판사님들이 다 정말 들고 일어나서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법원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다른 방향이지, 마치 법원행정처에 있는 PC가 그 PC를 사용했던 판사님들 개인 소유인 것처럼 이것은 공용기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자유한국당의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뭐 대법원장님을 또 고발까지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논란이 저는 정상적인 논의로 진행이 돼야지 지금 마치 이것을 덮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